강남의 화려한 네온 불빛 아래 2025년 서울의 심장부에서 최민재, 65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다. 이 아파트는 그가 기술 스타트업을 일으켜 세운 평생의 성과였다. 창밖으로 강남대로의 번잡한 인파와 고층 빌딩들이 보였다. 민재는 한때 이곳에서 자랑스러운 기업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제는 아내 혜린을 잃은 후 홀로 살아가는 고독한 아버지였다. 그의 유일한 가족은 아들 태연, 35세, 과 며느리 수정, 33세 뿐이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아들 내외와 마주했다. 태연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번 투자 기회는 정말 큽니다. 아파트와 회사 지분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수정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덧붙였다. 시대가 변했어요. 아버지.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들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차가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민재는 아들을 믿었다. 태연은 어릴 때부터 야망이 큰 아이였다. 민재는 아내 혜린이 세상을 떠난 후 태연이 자신을 떠받쳐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읽지 않고 태연이 건넨 펜을 받아 서명했다. 그래, 태연아. 네가 잘할 거라 믿는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가족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서명을 마치자마자 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여기서 나가셔야겠어요. 이 아파트는 저희 사업에 필요합니다. 수정은 비웃듯이 덧붙였다.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건 방해만 돼요. 찜질방에 가세요. 거기 싸고 괜찮아요. 민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태연아, 이게 무슨 소리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하지만 태연은 단호했다.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죠? 돈이 없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신경 안 써요. 나가세요. 민재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태연이 건넨 10만 원과 낡은 옷 몇 벌이 든 가방뿐이었다. 그는 아파트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태연과 수정은 이미 그의 존재를 잊은 듯 서로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민재는 강남의 차가운 거리로 걸어 나갔다. 머릿속에는 혜린의 목소리가 울렸다. 태연이 돈에 눈이 멀면 조심해. 민재야, 그녀는 생전에 아들의 야망을 걱정하며 그렇게 경고했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혜린아, 내가 잘못했어. 너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는 강남역 근처의 번화가를 지나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갈 곳은 한 군데뿐이었다. 찜질방. 서울의 찜질방은 노숙자들에게 마지막 피난처였다. 민재는 낡은 간판이 걸린 찜질방에 들어섰다. 입구에서 1만 원을 내고 야른 수건과 찜질복을 받았다. 실내는 습하고 무더웠으며 다양한 사람들 노인, 실직자, 젊은이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거나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민재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의 손에는 혜린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 혜린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민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혜린아, 그는 속삭였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한 노인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다른 이는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나온 사연을 털어놓았다. 민재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한때 강남의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이제는 그저 돈 한 푼 없는 노인일 뿐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찜질방의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혜린이 나타났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재야, 포기하지 마.
아직 내게 기회가 있어. 그녀의 손에는 빛나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민재는 잠에서 깨어 숨을 몰아쉬었다. 꿈은 너무 생생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 찜질방 근처의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다. 그래, 한 번만 더. 그는 혜린이 좋아했던 숫자, 그들의 생일과 결혼기념일로 복권을 샀다. 그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재는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다른 이들과 어울렸다. 그는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아픔을 공유했다. 한 젊은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연을, 다른 노인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재는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상처와 닮았음을 느꼈다. 그는 매일 아침 복권을 확인하며 희망을 붙잡았다. 혜린아, 내가 말한 기회가 뭘까? 그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찜질방의 낡은 TV에서 복권 당첨 번호가 발표되었다. 민재는 무심코 자신의 복권을 꺼내 확인했다. 숫자를 하나씩 대조하며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이야. 그의 복권은 500억 원의 독대 당첨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당첨 번호는 그의 생일, 혜린의 생일,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었다. 혜린.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꿈속에서 혜린이 언급한 은행 금고를 떠올렸다. 혜린은 생전에 중요한 물건을 은행에 보관하곤 했다. 민재는 떨리는 다리로 은행으로 향했다.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혜린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재야, 만약 태연이 너를 배신했다면 이 돈을 사용해 너의 것을 되찾아. 하지만 복수는 하지 마. 태연이 잘못을 깨닫게 해줘. 편지 옆에는 혜린이 매주 사놓은 복권들이 쌓여 있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혜린, 내가 나를 구했어. 민재는 즉시 오랜 친구인 이동훈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동훈은 민재의 옛 동료로 정의감이 강한 인물이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 연락이야? 동훈이 놀라며 물었다. 민재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배신, 찜질방에서의 나날, 그리고 복권 당첨. 동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 태연과 수정이 뭘 했는지 알아볼게. 그리고 내가 잃은 걸 되찾도록 도와줄게. 동훈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며칠 뒤, 그는 민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태연과 수정은 내 재산을 이용해 부동산 사기를 치고 있어. 위조된 서류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불법 대출까지 끌어왔어.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범죄야.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 녀석들이. 내 아들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하지만 혜린의 말이 떠올랐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민재는 동훈과 함께 복잡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에서 배신당한 아버지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찜질방은 최민재에게 새로운 현실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 민재는 이제 이곳에서 야른 찜질복을 입고 딱딱한 바닥에 몸을 뉘었다. 찜질방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와 사람들의 뒤척이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는 손에 쥔 혜린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혜린아,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처음엔 이곳을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공기놀이방 같은 분위기, 땀 냄새, 그리고 낯선 이들의 시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이곳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님을 깨달았다. 찜질방은 서울의 어두운 이면에 사는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노숙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그들은 민재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찜질방의 공용 휴게실에서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김노인이라 불리는 그는 70대 후반으로 허리가 굽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 처음이요? 김노인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에게 배신당했소? 아들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노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비슷한 사연이 있지. 나도 딸에게 집을 뺏겼소. 그래도 살아야지. 안 그래? 민재는 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남에서의 성공, 아들 태현의 배신, 그리고 혜린의 경고. 김노인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자네 아내, 좋은 여자였군. 그런 사람은 잊지 말게. 그게 자네를 살게 할 거야. 그날 밤, 민재는 혜린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혜린이 나타났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아직 내게 희망이 있어. 포기하지 마. 그녀의 손에는 빛나는 복권이 들려 있었다. 민재는 꿈에서 깨어 숨을 몰아쉬었다. 혜린. 내가 말한 희망이 뭘까? 그는 주머니에서 남은 1,000원을 꺼내 찜질방 근처의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다. 그는 혜린이 좋아했던 숫자 그들의 생일과 결혼기념일로 복권을 샀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그는 복권을 손에 쥐며 중얼거렸다. 민재는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점차 이곳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그는 젊은 노숙자 민수와도 친구가 되었다. 민수는 20대 후반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에 실패하고 거리로 나온 청년이었다. 최 아저씨, 여기서 어떻게 버티세요? 민수가 물었다.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아저씨처럼 희망을 찾고 싶어요. 뭐라도 하나. 민재는 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민수에게 복권 한 장을 사주며 말했다. 이거라도 해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매일 아침, 민재는 찜질방의 공용 TV 앞에 앉아 복권 당첨 번호를 확인했다. 그는 그 작은 행위가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끈이라고 느꼈다. 다른 이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웃었지만 민재는 개의치 않았다. 혜린이 내게 뭔가를 남겼어. 그걸 믿는 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찜질방의 다른 이들도 점차 민재를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공유하며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다. 민재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보다 여기가 더 인간적이야. 그는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재는 다시 혜린의 꿈을 꾸었다. 그녀는 이번엔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민재야, 내가 남긴 비밀이 있어. 은행 금고를 찾아봐.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게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잠에서 깨어 심장이 뛰었다. 그는 혜린이 생전에 은행 금고에 중요한 물건을 보관했음을 떠올렸다. 하지만 금고를 열 열쇠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주머니를 뒤져 혜린의 사진 뒤에 붙은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금고 번호와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혜린. 네가 정말.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진을 꼭 쥐었다. 다음 날, 민재는 찜질방의 낡은 TV에서 복권 당첨 번호를 확인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숫자를 하나씩 대조하며 그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다. 이게 정말이야. 그의 복권은 500억 원의 독대 당첨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 당첨 번호는 그의 생일, 혜린의 생일,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었다.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혜린, 내가 나를 구했어. 그는 복권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혜린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재야, 만약 태연이 너를 배신했다면 이 돈을 사용해 너희 것을 되찾아. 하지만 복수는 하지 마. 태연이 잘못을 깨닫게 해줘. 편지 옆에는 혜린이 매주 사놓은 복권들이 쌓여 있었다. 민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다. 혜린, 내가 나를 이렇게 지켜줬구나. 그는 즉시 오랜 친구인 이동훈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동훈아, 나야. 민재. 큰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동훈은 놀라며 물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 연락이야? 민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현의 배신, 찜질방에서의 나날, 그리고 복권 당첨과 혜린의 편지. 동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재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볼게. 태연과 수정이 뭘 했는지 조사하고 내가 잃은 걸 되찾도록 도와줄게. 동훈의 말에 민재는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그는 혜린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혜린아, 내 말대로 할게.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찾겠어. 찜질방의 습한 공기 속에서 민재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남의 배신자들에게 그의 반격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민재는 서울 외곽의 찜질방에서 낡은 TV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지난주에 산 복권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찜질방의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무더웠지만 민재의 마음은 꿈속에서 들었던 혜린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포기하지 마. 민재야. 비밀이 있어. 그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TV에서 복권 당첨 번호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다. 3, 12, 27.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숫자는 그의 생일, 혜린의 생일, 그리고 그들의 결혼기념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게 정말이야. 마지막 번호까지 맞자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복권은 500억 원의 독대 당첨 번호였다. 찜질방의 다른 이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최 아저씨, 왜 그래요? 민수가 물었다. 민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복권을 손에 꼭 쥐었다. 내가 당첨됐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재는 곧바로 꿈에서 혜린이 언급한 은행 금고를 떠올렸다. 혜린은 생전에 중요한 물건을 금고에 보관하곤 했다. 그는 찜질방을 나와 서울 도심의 은행으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은행 직원에게 금고 번호를 보여주자 직원은 그를 금고실로 안내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혜린의 편지와 함께 복권 몇 장이 쌓여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혜린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민재야, 만약 태연이 너를 배신했다면 이 돈을 사용해 너희 것을 되찾아. 하지만 복수는 하지 마. 태연이 잘못을 깨닫게 해줘. 내가 매주 이 숫자로 복권을 샀어. 내가 이걸 찾을 줄 알았어.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혜린, 내가 나를 이렇게 지켜줬구나.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흐느꼈다. 혜린은 죽기 전까지 그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연의 야망을 예견하고 민재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남겼다. 민재는 곧바로 오랜 친구인 이동훈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동훈아, 나야. 민재. 큰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동훈은 놀라며 물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 연락이야. 민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연과 수정의 배신, 찜질방에서의 나날, 복권 당첨, 그리고 혜린의 편지. 동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재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볼게. 태연과 수정이 뭘 했는지 조사하고 내가 잃은 걸 되찾도록 도와줄게. 동우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뒤, 그는 민재를 강남의 조용한 카페로 불러 결과를 공유했다. 민재야, 상황이 심각해. 동우는 서류 더미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태연과 수정은 내 아파트와 회사 지분을 이용해 부동산 사기를 치고 있어. 위조된 서류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불법 대출까지 끌어왔어.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명백한 범죄야.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 녀석들이. 내 아들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하지만 혜린의 말이 떠올랐다. 복수는 하지 마. 민재는 동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동훈아,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찾고 싶어. 그 녀석들이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해.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민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하지만 신중해야 해. 태연과 수정은 강남에서 꽤 영향력이 있어. 섣불리 움직이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그는 민재에게 계획을 제안했다. 우선 내가 당첨된 사실을 절대 노출시키지 마.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잡을 증거를 모아야 해. 민재는 동훈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지만 그 돈을 바로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동훈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재는 동훈의 소개로 사설 탐정 몇 명을 고용했다. 그들은 태연과 수정의 사업 활동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탐정들은 충격적인 증거를 가져왔다. 태연의 부동산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가짜 계약서를 제공하고 민재의 아파트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정은 그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강남의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민재는 증거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게 내 아들이 한 짓이라고. 동우는 민재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민재야,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니야. 우리는 이 증거를 이용해 그들을 궁지로 몰아야 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혜린의 말을 되새겼다. 태연이 잘못을 깨닫게 해줘. 그는 동훈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동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을 겁주자. 익명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거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자. 민재는 동훈의 제안에 따라 익명의 메시지를 준비했다. 그는 태연과 수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희가 최민재를 속이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한 걸 알고 있다. 여의도 폐공장으로 와. 아니면 모든 증거가 경찰과 언론에 넘어간다.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위협적이었다. 민재는 동훈과 함께 폐공장 만남을 준비했다. 그는 사설 탐정들에게 현장을 녹화할 준비를 지시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민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혜린이 원했던 대로 그들을 깨우는 거야. 민재는 찜질방으로 돌아와 혜린의 사진을 꺼냈다. 혜린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찜질방의 습한 공기 속에서 그의 눈에는 단호한 빛이 깃들었다. 태연과 수정은 곧 자신들의 배신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게 될 터였다. 민재는 동훈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고 계획은 완벽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에서 시작된 배신은 이제 여의도의 어두운 폐공장에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여의도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다. 폐공장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강남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최민재는 폐공장 안 어두운 구석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혜린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혜린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그는 속삭였다. 민재는 모자와 안경을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사설 탐정들이 공장 곳곳에 설치한 카메라와 마이크는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동훈 변호사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민재에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다. 민재야, 침착해. 그들이 올 거야. 민재가 보낸 익명의 메시지는 태연과 수정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너희가 최민재를 속이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한 걸 알고 있다. 여의도 폐공장으로 와 아니면 모든 증거가 경찰과 언론에 넘어간다.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태연과 수정은 이 메시지를 협박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믿으며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민재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밤 10시, 폐공장 입구에 고급 세단이 멈췄다. 태연과 수정이 차에서 내렸다. 태연은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다. 이게 뭐야? 누가 우리를 협박해? 그는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수정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군지 모르지만 감히 우리를 건드리다니 가니 배 밖으로 나왔네. 강남에서 우리를 이길 사람은 없어.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꼭 쥐었다. 민재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혜린의 말이 그를 붙잡았다. 복수는 하지 마. 잘못을 깨닫게 해.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다.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여기다. 민재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연과 수정이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모자와 안경을 쓴 남자가 서 있었다. 태연이 소리쳤다. 너 누구야? 돈을 원하는 거야. 얼마나 내놓으라는 거지? 민재는 천천히 모자를 벗고 안경을 내렸다. 그의 얼굴이 드러나자 태연과 수정은 숨을 멈췄다. 아버지, 태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정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민재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태연아,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 전 재산을 빼앗았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다. 태연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는 사업을 키우려고. 하지만 수정은 태연을 밀치며 끼어들었다. 늙은이가 어디서 감히 우리를 협박해.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뒤엔 강남의 큰손들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공포가 섞여 있었다.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너희가 내 아파트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고 투자자들을 속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위조 서류, 은행 기록, 심지어 너희가 나눈 대화까지.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흔들었다. 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어떻게? 그는 수정에게 고개를 돌렸다. 수정, 당신이 말한 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잖아. 수정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내 탓을 해. 네가 아버지 서류에 서명을 받아낸 거잖아. 내가 탐욕에 눈이 멀었으면서. 그들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다. 태연은 수정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강남의 그놈들과 손잡고 투자자들 돈을 빼돌린 거야. 수정은 반박했다. 네가 그 돈으로 외제차 사고 싶다고 한 거잖아. 민재는 그들의 다툼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사설 탐정들의 카메라가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태연과 수정은 서로를 비난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하나씩 드러냈다. 민재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충분하다. 너희가 한 짓은 전부 녹음됐다. 24시간 안에 너희가 훔친 것을 돌려놓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 아니면 이 증거가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로 간다. 태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수정이 저를 부추긴 거예요. 수정은 태연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 비겁한 놈. 이제 와서 나한테 떠넘겨. 민재는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태연아,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너는 돈 때문에 가족을 버렸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해. 그게 내가 살 길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동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동훈은 준비된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최태연, 박수정. 지금 이 자리에서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 그러면 민재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 태연은 망설였지만 수정은 서약서를 찢으려 했다.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나온다면 내일 아침 뉴스에서 너희 얼굴을 보게 될 거다. 수정은 이를 악물고 태연을 끌며 말했다. 가자. 이 늙은이가 우리를 못 이겨. 강남의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거야. 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수정의 손에 끌려 차로 돌아갔다. 민재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혜린아, 내가 잘한 걸까? 그는 사진을 꺼내 중얼거렸다. 동훈이 다가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재야, 잘했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잖아.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혜린의 말을 떠올렸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그는 동훈에게 말했다. 이 증거를 언론에 보내기 전에 태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내 아들이니까. 폐공장을 떠나며 민재는 강남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연과 수정은 자신들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곧 알게 될 터였다. 민재는 동훈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500억 원의 복권 당첨금은 그의 손에 있었지만 그는 그 돈을 복수로 쓰지 않을 것이다. 혜린의 유산을 지키며 그는 정의를 세우고 아들을 깨우치려 했다. 최민재는 여의도 폐공장에서의 대면 이후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태연과 수정의 다툼이 담긴 녹음 파일과 위조 서류, 불법 대출 기록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이동훈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점검하며 말했다. 민재야, 이 증거면 충분해. 태연과 수정은 빠져나갈 수 없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동훈아, 태연은 내 아들이야. 혜린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했어. 그래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혜린의 말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연이 잘못을 깨닫게 해줘. 태연과 수정은 민재의 최후 통첩을 무시했다. 그들은 강남의 고급 변호사들을 고용해 민재를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했다. 수정은 태연에게 단호히 말했다. 그 늙은이가 우리를 이길 순 없어. 강남에서 우리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태연은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수정, 정말 괜찮겠어. 아버지가 정말로 증거를 언론에 보내면 수정은 그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다. 그 노숙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허세야. 하지만 민재와 동훈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동훈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증거를 언론에 보내자. 하지만 신중하게 민재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태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는 동훈에게 말했다. 태연에게 한 번 더 연락할게. 만약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때 언론에 공개하자. 동훈은 동의하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그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민재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연아, 아버지다. 내일 아침까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훔친 돈을 돌려놔. 이게 마지막 기회야. 태연은 전화 너머로 침묵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수정이, 민재는 단호히 말했다. 태연아, 너도 책임이 있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일까지 기다릴게야.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가슴은 아팠지만 혜린의 말을 지키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태연과 수정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민재에게 소송 경고장을 보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동훈에게 말했다. 이제 됐어. 혜린이 말한 대로 정의를 세우자. 동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된 증거를 서울의 주요 언론사 조선일보, 한겨레, 그리고 KBS에 보냈다. USB에는 태연과 수정의 녹음, 위조 서류, 불법 대출 기록, 그리고 그들의 부동산 사기를 입증하는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서울은 발칵 뒤집혔다. 강남 부동산 사기 스캔들, 아들을 배신한 아버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기사는 태연과 수정이 민재의 재산을 빼앗고 투자자들을 속인 이야기를 상세히 다뤘다. 여의도 폐공장에서의 녹음은 그들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수정이 투자자들 돈을 빼돌린 사실을 태연에게 떠넘기는 대화, 태연이 민재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공개되었다. 강남의 고급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태연의 부동산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투자자들은 분노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은행은 불법 대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민재의 펜트하우스는 압류되었고, 태연과 수정의 호화로운 생활은 끝났다. 수정은 급히 인천공항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녀는 수갑을 차며 소리쳤다. 이게 다 태연 때문이야. 내가 왜?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태연은 회사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의 전화는 투자자들과 언론의 연락으로 끊임없이 울렸다. 그는 절망 속에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수정이 저를 부추겼지만 저도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재는 전화 너머로 조용히 말했다. 태연아, 용서는 내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질 때 가능해. 경찰에 자수하고 진실을 말해. 태연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며칠 뒤, 태연은 경찰서에서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그는 수정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이고 민재의 재산을 빼앗은 과정을 밝혔다. 그의 자백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해자들은 태연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수정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갇혔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 민재는 동훈과 함께 강남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동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해냈어. 정의를 세웠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동훈아, 이건 정의일 뿐만 아니라 혜린의 바람이야. 태연이 잘못을 깨달았으니 이제라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혜린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혜린아, 내가 내 말대로 했어. 태연은 구치소에서 민재를 만났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민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연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먼저 피해자들에게 속죄해야 해. 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그는 혜린의 미소를 떠올렸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민재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는 500억 원의 복권 당첨금을 복수로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혜린의 뜻을 따라 정의와 화해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연의 속죄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남의 배신은 끝났지만 민재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최민재는 새로 지은 커뮤니티 센터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간판에는 혜린의 희망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500억 원의 복권 당첨금 중 200억 원을 투자해 세운 이 센터는 노숙자와 사기 피해자들에게 새 삶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민재는 센터 입구에 걸린 혜린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혜린아, 내가 원했던 세상이야. 이제야 내가 내 뜻을 이해했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태연과 수정의 사기 스캔들은 강남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그들의 범죄를 상세히 보도했고 투자자들은 분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은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정했지만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 태연은 경찰의 자수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불법 대출로 얻은 돈을 돌려주는 데 협력했다. 그의 노력은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몇 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민재는 태연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했다. 철창 너머로 마주 앉은 태연은 예전의 화려한 모습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제 탓이에요. 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재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연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너를 기다릴 거야. 하지만 먼저 내 잘못을 속죄해야 해. 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나올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민재는 구치소를 나오며 혜린의 사진을 꺼냈다. 혜린아, 태연이 변하고 있어. 네가 원했던 대로야. 그는 한숨을 쉬며 강남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를 배신했던 아들이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다. 민재는 복수가 아닌 정의와 화해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느꼈다. 혜린의 희망 커뮤니티 센터는 빠르게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센터는 노숙자들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재정 지원을 했다. 민재는 찜질방에서 만난 민수와 김노인을 센터로 초대했다. 민수는 센터에서 컴퓨터 기술을 배우며 새 일자리를 찾았고 김노인은 센터의 정원 관리 일을 맡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민재는 그들의 미소를 보며 말했다. 여기가 우리 모두의 집이야. 누구도 여기서 버림받지 않아. 센터 개소식 날, 민재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 앞에서 연설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혜린이 남긴 희망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돈이나 복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의 연설은 박수로 이어졌다. 강남의 화려한 부자들 사이에서도 민재의 이야기는 감동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강남의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진정한 리더였다. 몇 달 후, 태연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민재를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실 건가요? 민재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태연아, 내가 진심으로 바뀌었다면 언제나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 내 길을 만들어야 해.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아버지의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속죄하고 싶어요. 태연은 혜린의 희망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돕는 일을 맡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는 점차 센터의 일원으로 녹아들었다. 민수와 김노인은 태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최 아저씨 아들이라니 믿기지 않아.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태연은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도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재는 태연의 변화를 지켜보며 희망을 느꼈다. 그는 매일 아침 센터 정원에 앉아 혜린의 사진을 꺼내 이야기를 나눴다. 혜린아, 태연이 돌아오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그는 강남의 화려한 삶 대신 사람들을 돕는 단순한 삶을 선택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압류되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곳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의 진정한 집은 혜린의 희망기였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센터의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혜린의 사진을 손에 쥐고 말했다. 혜린아, 우리가 함께 이겼어. 내 유산은 여기 살아있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마치 혜린이 그의 곁에서 미소 짓는 듯했다. 태연은 센터에서 점차 신뢰를 되찾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정리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재는 아들의 노력을 지켜보며 말했다. 태연아, 내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감사해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민재는 혜린의 희망을 통해 서울 전역에 변화를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는 노숙자와 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다. 혜린의 뜻을 따라 그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 헌신했다. 강남의 배신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대신 그는 그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 민재는 센터 정원에서 혜린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혜린아, 우리가 해냈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민재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은 돈이나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이룬 승리였다.